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 최초로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닌 파주 출판도시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책마을인 이 파주 출판도시의 총연출가 이기용 파주 출판도시 명예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하루 종일 우리 열화당 책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잘 나가진 않고 예. 가능하면 국가에서 하는 방역 대책에 늘 순응하면서 네. 공동의 삶을 산다는 아주 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방역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파주 출판도시에서 이렇게 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파주 출판도시를 와보긴 했는데 열화당은 제가 처음 와봤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곳곳에 지금 책이 있거든요. 열화당은 약간 숨어있는 출판사예요. 가능하면 신문에도 신간이 나와도 뭐 그냥 돌려서 당장 독자들이 빨리 보도록 한다든가 하는 네. 것보다는 천천히 알려지는 신간의 소식. 네. 또 손님들이 이 출판 도시를 다 뒤져보고도 또 남은 데가 있나 하고 열화당을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이 약간은 좀 제가 평소에 그리워하던 네. 출판 도시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화당은 바로 그 대표적인 출판사로 약간 좀 숨어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늦게 알아요. 네. 그게 아주 저에게는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이사장님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강릉 성교장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열화당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네, 유래된 거예요. 조상님들이 내 누대에 걸쳐서 사시던 곳이 성교장. 네. 운명적으로 성교장이 나의 학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아 시절에 이제 배운 모든 것들이 네. 성교장에서 배운 거예요. 오. 그래서 20년 동안에 고등학교까지 다니던 그 나의 인생이 오롯이 선교장의 생활이었다. 그런 일체감 속에서 저는 지금도 고향을 생각하고 또 이 도시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께서 늘 보면 할아버지 노인네가 그 앞에 활례정이라고 하는 정자에 누워 계시면 심심한 어린이들이 모여서 그 할아버지 앞에서 옛날 얘기 듣는 거. 그것이 지금 라디오 소리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나의 그 귀청을 울리는 그런 추억 같은 그런 곳이 거기에 성교장이라는 저의 추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성교장 안에도 열화당이 있잖아요. 그럼요. 물론 한 덩어리죠. 네. 거기 열화당이라는 이름은 제가 이제 무언가 나에게는 가업이 있을 거다. 네. 가업, 뭐 있잖아요. 물려주는 농사 짓는 것은 우리 집안의 가업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한 가업이고, 나에게 무슨 어떤 특별한 책무가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무슨 인생의 어떤 목표가 있다면, 뭐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거다. 네. 그럴 때 우리 가업이 뭐가 할까?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한테 남겨주신 게 뭐가 할까? 그때는 만권의 서책이 있었어요. 만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뭐 굉장한 도서관입니다. 책 심부름하는 것은 큰 심부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6.25를 거치면서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걸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가슴은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 가업을 다시 찾는 일들이 결국 책에서 있는 것이 아니올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그것이 더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제가 그 얼결에 지은 이름이지만 우리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름이 있는데 네.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지으셨대요. 그 당호를 네. 열화당 선교장. 그래서 이름을 두 개를 지시면서 집을 지셨거든. 네. 그 어른이 나에게는 오대조시니까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나의 출판사 이름을 이미 등록해야 될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다. 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름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당신께서 계셨다면, 지금까지 계시다면 아마 당연히 출판을 하셨을 거다. 그 당시에는 뭐 출판업이라는 게 비상업적이니까 네. 그냥 기록의 문화로 존중받아서 했던 그런 것이 출판 아니었어요. 규장각 시대에 네. 정조 임금의 규장각 시대하고 또 동일한 시대입니다.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계시던 네. 그 무렵이. 그래서 나는 그 역사적 그 사실을 추적하면서 규장각은 국립도서관이고 네. 우리 열화당은 저기 외진 땅 강릉에 사설 출판사였다. 체계 공간으로서는 바로 우리가 이어나가서 역사가 저 앞에 있습니다. 강릉 네. 1815년 네. 그리고 1971년 서울 파주 여기서 연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강릉서부터 서울로 해서 파주로 이어온 그 역사를 거기다 밑에다가 팻말을 붙였잖아요. 그 이름을 지으면서 내 가업을 어렴풋이 느꼈다. 네. 내가 출판을 해야지 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 열화당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하, 이게 내가 이 사람이 깨달아가는 이 인생 과정이 참 중요하구나. 이제는 열화당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나의 선교장, 열화당, 이건 나의 학교였고 지금도 그 학교 안에 있다. 지금 내가 이 학교, 열화당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잠도 자고 또 많은 손님들과 기쁘게 이야기하는 게 열화, 그 뜻이 그렇잖아요. 네. 이제 이웃과 더불어 기쁘게 이야기하면서 지낸다 하는 그 당호가 집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만나서 이 대화하는 거, 이제 우리 좋은데 스튜디오보다는 여기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도 참 좋고요. 네. 네. 이사장님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1966년에 네. 이사장님 출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재 선생님이 대표로 계신 제가 일지사에 거기, 들어가셨잖아요. 네, 제가 거기 열화당 차리기 전에, 네. 가업을 이어가기 전에 실무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실무로서 뭐 몇 가지가 후보가 왔었어요. 우리 집안끼리도 아는 출판사에 우리 어머니가 소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소개해 주는 것보다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네. 시험을 봐서 일지사라는 데 입사를 했어요. 들어가서 좀 에피소드가 있으셨더라고요. 그 첫날 있었던 에피소드는 네. 지금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첫 출근하니까 이제 이 책상을 하나씩 주었어요. 딱 열어보니까 예. 이게 볼펜 하나하고 네. 토시 있죠, 토시. 네. 그게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어. 내가 무슨 토시나 끼고 볼펜 하나 가지고 뭐 침 묻혀가면서 뭘 교정 보고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서랍을 여니까 예. 안 열려 잘. 그 약간 찌그러져서 네. 낡아서. 그래서 지가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첫날 첫 시간에 열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책상 좀 바꿔주세요 그랬어. 입사 첫날 신입사원이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 선배 직원들한테도 아주 오랫동안 난 놀림감이었어요. 그러셨군요. 나중에는 월급이나 좀 올려달라고 그러지. 응? 그럼 뭐 책상을 바꿔달라고 그러나 이상한 놈이 들어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2, 3일 후에 바꿔줬어요. 아, 진짜요? 근데 꽤 좋은 걸로. 내가 거기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책상 위에서 이 책을 만들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책을 만들면서 거기서 잘못된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네. 이 바탕 위에서 내가 그 올바로 뽑아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약간의 정신적인 어떤 그 반발이 나온 거예요. 예. 1971년에 일지사에서 독립을 하셔서 네. 전문 출판사인데 미술 전문 출판사입니다. 열화당이요. 네. 미술 전문 출판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좀 말렸을 것 같아요. 왜 미술 전문을 네, 좀 하려고 말린 하냐. 것도 있었지만 네. 근데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근데 나는 처음서부터 미술책이라고 하는 남이 안 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때는 뭐 미술 전문 출판사라는 걸 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렇죠. 생각도 못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교과서 미술이라는 교과서가 있다든가 이제 거민정 교과서 같은 거 몇 개 있었고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선배들에 의해서 또는 내가 어디 일본에 갔을 때 일본 편집자에 의해서 한국은 미술 덩어리인데 왜 미술책 안 내냐. 특히 도록 같은 거 내라. 네. 그래서 그 후에 많이 나왔어요. 사실 우리 선배들도 꿈을 많이 꿨죠. 근데 나는 워낙 자본이 많지 않으니까 네. 크게는 못하고 조금씩 했죠. 실험했는데 되게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했죠. 많이 해서 초창기에 좀 어설프지만 미술문고, 미술선서 해가지고 딱 토대를 많이 좀 닦았어요. 아주 영세한 업자로서는 대단히 단단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나는 미술에 얽매지 않고 미술적인 출판사. 미술적인 그럼요. 출판사. 지금 뭐 미술 심리학이라든가 되게 그런 건 미술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술 사회학이라든가 예. 그런 거 많이 뭐 이런 거 많아요.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저는 일찍이 범위를 굉장히 넓혔죠.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넓혀서 기여도를 높이자. 아. 근데 그래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시간이 또 걸리고 또 배우는 실력 가지고 또 그 토대를 삼아서 책을 기획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쉽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출판이 굉장히 양이 많아졌는데 무책임하게 많아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걸러지질 않은 걸름 장치가 안 돼 있어요. 네. 어떤 거는 막 기형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전체가 약간의 이게 사회가 건강 사회가 갖고 있는 자기 정화 능력이라든가 네. 자기 견디는 능력들을 다 가져야 되는데 네. 이 소위 출판이라고 하는 이제 자유, 평등, 뭐 누구나 다 출판을 낼 수 있고 출판의 자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없었을 때는 굉장히 아쉬웠지만 자유가 많아짐으로써 생기는 병폐라는 것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총체적으로 그 책을 만드는 사람의 자기 스스로가 그 능력을 가지고 네. 책무에 어떤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네. 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한국 그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정치가들이 많이 썼잖아요. 네. 집단지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묵시적으로 사람들이 책이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분할 줄 알고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도 보면 후배들한테도 끊임없이 그리고 제 자식한테도 또 큰 자식은 또 이 출판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걔한테는 네가 일주일에 5권 그리고 이 서평지 나오잖아요. 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네. 경향신문 다양하게. 그 몇 개만 딱 끄고 거기서 걸러라.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다 나와요. 예. 나는 종이신문을 보니까 몇 페이지, 몇 줄에 무슨, 생태 현상에 대한 반성, 이런 책이 나오는데 나는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살만하다고 생각한다. 나하고 너하고 합의된 것만 사자. 그래서 지금 사기 시작했어요. 아. 근데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걔는 나이가 50이고, 네. 나이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보니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가 같으면 지나치게 또 책에 대한 상식이 많아가지고 지나쳐버리고 또 모르는 애는 전혀 뭐 맹탕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본인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는데 어떤 때는 2-3권 남기도 하고 어떤 네. 때는 한 7-8권 나오고 어떤 때는 막 그래서 한 번 사는데 많을 때는 한 20만 원 가까워요. 시기가 지나면 또 어디다 기증하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공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건물에 대한 공간은 제가 늘 이렇게 공간과 같이 내가 이 가치를 상유할 때는 공간을 네. 일단 인간미가 흐르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여기다 특별한 뭐 인간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예. 내 스스로가 이미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그래서 책들이 굴러와요, 저한테는. 네. 그 나한테는 내가 고른 거하고 거의 아들이 고른 거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걔가 날 닮는 건가? 내가 강요했나? 하지만 아니래. 아. 많이 배웠대. 그래서 나는 그 책에 익숙해지는 것은
한 사회 지도자로서는 집단 지성의 한 일원이 될 수가 있다. 네. 집단 지성에서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한 사회가 집단 지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구슬이니까 네. 그것만 골라서 그 구슬을 껴라. 그 구슬이 3마리라도 꽤 구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 관망하는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만 난 지금 젊다면은 네.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룹핑을 통해서 네. 지성미를 갖춘 집단을 만든다든가 이런데 노력하고 싶고. 미술 전문 출판사 열화당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게 네. 바로 제가 기구하는 네. 그 미술에만 머물러서 미술책만 그리고 그림책 많이 만들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네. 내가 그런 질문은 참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셨군요. 이제 해체하죠. 미술적인 출판사, 미술적인 미술스러운 막 예. 이렇게 아. 미술스럽게. 미술스러운 게 뭐예요? 그래서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한글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쪽에서 네. 그 뭔가 이렇게 느낌이 공간이 좋은 책의 공간이 좋아 보이는 거. 그 안에 담아내는 그 종이 그릇. 네. 그 종이 그릇을 잘 만들어야 돼. 그게 미술적인 출판이에요. 거기다 담으면 네. 다 모든 게 아까 말씀 아름다워 보이죠. 네. 그거 좀 마음에 들어 보이고. 네. 그런 우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미술적인 그 모든 것을 출판하는 출판사 그렇죠. 열화당. 그러니까 난 그 모든 네. 것을 다 한다고 말하면 네. 제가 어느 도단이죠. 거기서도 네. 선택적인데 네. 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은 사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이제 복잡다기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영역은 미술스러운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심리학 분야에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심리학 분야가 잘 읽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잘 읽게 만드는 거죠. 네. 잘 읽고 잘 기억하고 잘 보존하고 싶고. 그게 사실 책의 삼박자예요. 네. 한번 보고 버리고 싶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깝죠. 네. 무조건 물성이기 때문에 아깝다 그건 아니에요. 아주 그 내가 가고 싶어서 아깝고 늘 보면 자기가 또 보는 것 같고 또 보는 것 같고. 그 열화당이 이제 50년이 넘었습니다. 글쎄요 50년이요. 네. 출판사를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이 책에 대한 철학도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책을 낼 때 뭐 나만의 원칙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그 책의 원칙은 네. 우선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예. 특별한 이제 가치가 있는가 아주 추상적이지만 네. 그래서 저자들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죠. 초기에는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내 후계자한테 계속 그 사인을 보내죠. 네. 예를 들어서 책을 내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책을 내기로 결심하면 네. 이미 그 잉태하는 거야. 아. 말하자면 이제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배한 거야. 그 상태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이 원고가 결정하기 전까지 그 전 단계가 이제 배임을 이렇게 노력하는 중이죠. 네. 근데 그런 것을 비유하는 것은 책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 생명이 태어난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진통을 겪는다. 네. 산통을 겪듯이 책통을 겪는 거예요. 책의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낳기 위해서. 네. 근데 그 안에 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유산하는 경우도 있고. 네. 유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의 형태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책의 잉태까지 가는 그리고 출산까지 가는 그걸 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후계자에게 네. 얘기했어요. 직관적으로. 뭐 비유도 많이 했죠. 새로운 저자한테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저자들이 겁을 내요. 그 잉태가 돼야 되는군요. 네. 잉태가 돼야 되고 또 잉태한 이후에는 절대 산모에게 그 나쁜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몸도 잘 편집자의 마음에 들어왔고 네. 기획자의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이제 책을 빚어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만 그렇게 산고를 겪은 책은 다르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막연한 추상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네. 우리 여러당은 적어도 그런 상고를 겪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피차가 인정해야 된다. 그것은 그 어머니나 그 어머니가 누구냐? 저자냐? 편집자냐? 편집자는 삼파이다. 삼파.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그 생명을 잉태하는 거지 남의 생명을 잉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산모는 저자고 편집자는 산고나 출산을 돕는 산파다. 네. 아, 그러니까 나보고 야, 우린 산파일 뿐인데 산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산부인과가 없는 걸 통해서 많이 느끼지 않냐. 네. 이거 다 웃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내 좋은 내 비유가 내 인생 80에 배운 내 스스로 자득한 거죠. 책에 대한 가치를 네.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열화당의 미래가 또 궁금합니다. 향후 열화당 출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역사에서 나중에 열화당은 이런 글쎄, 곳이야라고 나는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오래 가는 거. 오래 가는 거예요. 아주 오래 가는데 그 편집자들은 아주 젊은 편집자들. 나이 많아도 젊은. 나처럼 젊은 사람이죠. 나의 나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 많으면서 젊어야 돼요. 생각이 젊은 걸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젊다기보다 뭐 모든 게 다 젊어야 돼요. 목소리도 젊어야 되고. 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젊어야 된다고. 행동하는 건 좀 비틀거리겠지.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으로 들어주시길 바라요. 정말 젊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젊은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근데 그것이 상관없이 우리 젊은 사람. 집단 지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화당이 그러면 나중에 열화당은 젊은 출판사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 글쎄요, 건가요? 이거 오래가는 젊은 출판사다가 네. 되길 바라죠. 늘 새롭고 일신우일신을 하라. 근데 이게 시장을 쫓아가는 거, 그거 아주 당장은 성한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오래 가는 걸 못 봤어. 그냥 베스트셀러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말이죠. SF 소설이 10,000부가 나가는데 폐기시켜버려요. 장사가 안 된다고. 야, 놀랐어요. 이 안에 있는 출판사 하나가. SF 소설이 네. 10,000부 나가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아주 목록에서 지워버렸다니까. 그 작가가 뭐가 돼요? 그 디자이너는 뭐가 되고. 디자이너가 어렵게 만드는데 그 폐기시켜버릴 때. 그 자존심이 돼, 자기. 네. 시장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기 혼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출판사의 목록에도 지워버려. 안타깝네요. 아니, 그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뭐 5,000부짜리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300부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기록의 문화의 편차가 네. 이제 완전히 남떨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를 끄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300부에서 오느냐? 응? 왜 집단이면 집단이지 지성을 거기다 왜 붙입니까? 지성은 또 필요하거든. 네. 근데 지성이 소수의 지성이 지금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러나 지성끼리도 못 알아보는 그런 지성이는 또 지성의 힘을 못 받아요. 합쳐야 되거든. 근데 지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집단 지성만 원하고 말만 집단 지성이지 집단화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출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주는 우리 한국 사회에 또 건강하지만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열화당은 이만큼이라도 버텨서 늘 박수 치죠. 잘 네. 견뎠다. 월급 다 줬지. 집세는 없어요 이게. 집세 안 주고 그거 가지고 좀 보람 있게 살았냐. 그리고 노동 근로자들에게 행복하냐 이런 걸 늘 질문하죠 혼자. 네. 자꾸 어른이 나타나는 걸 싫어하니까.
자, 이사장님의 출판에 대한 이력과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좋은 책이 왜 좋은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장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균형, 절제, 조화, 사랑의 책마을인 파주 출판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